너는 주식시장 좋다면서 왜 증권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파는 거냐. 기관 매파라면 여러분이 기관에서 돈 빼가지고 여러분 돈으로 사셨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나는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많아서 저장할 데가 없다는 말을 그렇게 진짜 열받게. 경기가 좋아지는데 실적도 좋아집니다. 근데 부양책은 계속됩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더라도 차가 후진하진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송종현입니다. 연초까지 급하게 달리던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변곡점에 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SK증권 이호석 팀장님 모시고 시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진단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연초에 이제 한 1월 한 2일까지였을까요? 뭐 하여튼 시총 대형주 위주로 이제 급하게 올랐다가 그 무렵부터 이제 뭐 증시 이제 거품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경계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며칠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근 증시 움직임에 대한 이제 팀장님의 어떤 진단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가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이 조정이 일시적인 조정이냐, 혹은 이제 급하게 오랫동안 진행될 조정이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팀장님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네, 그냥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네. 과속방지턱이 있더라도 차가 후진하진 않는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속방지턱을 지금 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승이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버블이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던 주가 상승이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과속방지턱을 지나서 또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전망은 시장이 오를만 했었고 그 부분이 그냥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른 거지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은 아니었다. 오를 만큼 올랐다. 그 이외에 어떤 뭐 다른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경계감,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약간 최근에 과속방지턱에 걸리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뉴스가 나와서 어떤 트리거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설명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갖다 붙인 설명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왜냐하면 그냥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그냥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건데 이것 때문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다 부질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명을 갖다 붙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선입견이 생기고요. 불필요한 그런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비밀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러면은 과속방지턱이 있다. 그러면은 왜 계속 가냐? 그럼 주가가 계속 가는 힘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려면 과속 방지턱이 왜 오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너무 과열이 많이 돼서 이상 급등 현상이 많이 보여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콜옵션의 거래량이 작년 대비해서 막 3배가 늘어요. 너무 과열해요. 예,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 시총이 상위 종목의 거래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1달러 밑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전주의 거래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건 너무 과열 현상이잖아요. 그럼 과열 현상을 보고 이거는 과열이니까 버블이다. 이건 끝. 주가 빠진다. 이렇게 예상하면 그거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 과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과열 현상이 그냥 나타나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병 때문에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픈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아픈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증시가 왜 과열이 됐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주식시장이 좋은 환경이 굉장히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컨센서스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왜 좋냐요? 언제 가장 좋나요?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아지는데 실적도 좋아집니다. 근데 부양책은 계속됩니다. 그 이상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너무 과열이 되게 되면 부양책을 멈추고 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런 환경, 그런 그 너무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베스트 환경이 올해 내내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작년 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거기 깔려 있는 거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이제 먼저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이 채권을 살 때 기자님한테 제가 100만 원을 빌려줘요. 그 이제 채권을 사는 거죠, 제가. 100만 원 빌려주는데 1년 후, 2년 후에 100만 원보다 못한 돈을 받을 때가 마이너스 금리인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지? 그렇죠.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아니 내가 그냥 은행에 넣어놓든지 내 돈을 그냥 집에다 갖다 놔두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살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죠? 저장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그냥 내 집에다 갖다 놓을 수만 있으면 거기다 놓는 게 나아요. 왜 이걸 삽니까? 살 이유가 없죠. 근데 사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을 사는 돈의 규모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됩니까? 18조 달러입니다. 자, 18조 달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고요. 연준의 자산이 7조 달러입니다. 18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많은 돈이 저장해 놓을 데가 없어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까지 간다. 그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장 공간이 없다는 것은 비단 이런 마이너스 채권뿐만 아니라 연초에 나타났던 대형주 장세에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돈 많으신 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저도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는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많아서 저장할 데가 없다는 말을 그렇게 진짜 열받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동산을 팔아서 일부 건물이 여러 채 있는데 건물 하나 팔아서 그거 지금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데 그분이 넘어오는 돈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걸 사가지고 30% 벌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저장해 주세요입니다. 내가 주식이라는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해 놓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돈이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돈을 저장해 놓을 공간이 부족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중력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식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기자님 드래곤볼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드래곤볼에 보면은 손오공이 갑자기 이제 죽은 다음에 시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의 방에서 뭘 하냐면은 중력이 10배가 되는 곳에 가서 훈련을 하는 거죠. 중력이 10배가 되니까 움직이기가 힘든데 너무 훈련 양은 되게 많아져가지고 금방 초사이언이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중력이 엄청나게 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중력이냐?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거는 이것보다 조금만 더 높은 금리가 있는 애들을 다 끌어내리려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마이너스인데 너는 1%죠? 그럼 내가 끌어내려야겠다. 그리고 2% 끌어내려야겠다. 이만큼의 중력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2014년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18조 달러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세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일들을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임대 수익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임대 수익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임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수익률을 잡아 끌어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산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는 저장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유동성이 풀렸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려고 하는 매우 강력한 힘이 밑에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드가 내려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하면 사실 유동성 가장 크게, 그다음에 실적, 경기, 이 세 가지 경제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금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는 거는 과속 방지턱에 이제 걸린 것일 뿐 그 방향성 자체에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급 측면에서 좀 약간 진단을 좀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개인은 작년 동학 개미 운동 이후에 지금 줄기차게 지금 특히 무슨 연초에는 무슨 4조 이렇게 막 사들이고 그 흐름 자체에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18일 오늘 현재에도 개인 순매수, 기관 외국인 순매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거든요. 외국인은 환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스탠스가 왜 이렇게 매도 일색인지 팔자 일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야, 너는 맨날 주식시장 좋다고. 제가 이제 작년 5월부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톤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너는 주식시장 좋다면서 왜 증권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파는 거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저랑은 주식을 파는 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관계는 없어요. 뭐 층도 다르고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파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급에 그러니까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파는 것은 차익 거래라고 해서 주식은 팔지만 선물을 삼으로써 실제로 주식에 대해서 숏 베팅을 하는 것, 그러니까 빠질 거라고 베팅하는 돈이라기보다는 그냥 차익 거래의 성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더 중요한 요인인데 기관 투자자분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모펀드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돈을 많이 환매를 많이 하십니다. 그 환매를 하신 돈으로 개인이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개인은 주식을 사는데 기관은 왜 팔아? 기관 왜 팔으면 여러분이 기관에서 돈 빼가지고 여러분 돈으로 사셨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큰 수급의 틀은 기관에 맡겨놓는 돈을 빼서라도 내가 주식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수급 체크를 하잖아요. 아니죠, 실시간으로 수급 체크를 하죠. 뭐 그러면서 오늘 기관이 얼마를 팔았고 개인이 얼마를 샀고,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 얼마 샀지, 기관은 얼마,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개인이 산 거와 외국인이 판 걸 합치면 0이 돼야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개인, 외국인, 기관 다 합치면 0입니다. 그냥. 그렇죠. 항상 0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5% 오르든 10% 빠지든 항상 0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들과 기관이나 이런 수급을 우리가 이제 뭐 잣대를 내 가지고 분류를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많이 샀냐, 누가 많이 팔았냐 이런 개념보다는 누가 적극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4조를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4조를 위에 있는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샀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은 뭐라는 얘기냐면 팔아진 거죠. 주식이 내가 적극적으로 밑에다 대놓고 파는 게 아니고 여기다 대놓고 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펀드 매니저인데 주식이 좋아 보여요. 근데 환매가 들어와. 어쩔 수가 없어. 팔기 싫은데 여기 위에다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다 그냥 위에서 사면 팔리는 거고 아니면 말고, 소극적 대응이라는 거죠. 누가 적극성이라는 거를 따졌을 때는 개인들이 여전히 지금 적극적인 매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찍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